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거 뭐 메르스 때문에 네. 다들 걱정들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 그 건대병원에 잠깐 다녀와서 기침이 좀 나와요. 네. 법조 예능인데 메르스 사태에도 좀 짚어볼 법률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많죠. 네,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대응에 굉장히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 같은데 네. 병원도 계속 비공개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예. 계속 공개를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중동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어느 병원에 갔는지 알아야 접촉력을 볼 텐데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배신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그 알 권리 부분인 것 같아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네, 정보 공개 문제죠. 예, 예. 예. 기본적으로는 이 비상사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생명과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공이죠. 예, 예. 기본적으로는 그 공개를 해줘야죠. 예. 공개를 해주는 게 맞는데 정부가 너무 이거를 막았는데 그 막은 게 어떤 정보, 개인정보 특히 같은 데 대한 어떤 그 존중이나 그런 게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사태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 우주에 빌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 이제 사익하고 공익이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익이 보호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예. 개인 병원 일종의 사업체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의사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병원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이걸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신고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일단 의사부터 격리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병원을 영업을 한참 동안 못하고 그 나중에도 영업에 큰 손실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거는 돈과 건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진짜 완전 치사율이 100%가 가깝고 막 이런 병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병원이 망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감염될 가능성도 있는데 숨기고 다른 환자를 계속 보겠다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는 최근에 뭐 개원의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하게 된 데는 뭐 자기들이 보상을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걸 갖춰줘야 됩니다. 네. 의사도 문제지만 보통 직장인이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에 갔다 와서 좀 걱정이 된다. 근데 이게 잠복기가 2주니까 그럼 2주를 쉬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는 사람이 그렇죠. 계속 하게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도 어렵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고하고 할 경우에 최소한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갖춰서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하게 해줘야지 그 비난하고 처벌만 한다고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예, 좀.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봤는데 이번 사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이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일종의 이제 전염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여기에 관한 기본법인데 거기 6조 2항에 이 알 권리 관련된 규정이 있더라고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어느 병원에 그런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추가적인 접촉을 스스로 자제할 수도 있고 갔다 온 사람들은 아 내가 약간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구나 알고 신고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좀 초동 대처가 늦지 않았나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죠. 일단 병원은 공개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 거기서 감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걸 가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또 법적인 문제로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네. 메르스가 그 감염병의 거기서 애매하더라고요.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나요? 예. 그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무엇이 감염병이냐를 이제 정의하잖아요, 법에서. 근데 거기에 일단 들어있진 않고요. 그럼 뭐가 감염병?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제 4종 감염병이라고 해서 이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전염병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병을 보건복지부 고시 지난 회에서 언급했던 그 시행령에서 그걸 규정하게 돼 있는데 그 시행령에 보면 뭐 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메르스가 없어요. 그렇지만 해외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이라고 전염병으로서 네. 뭐 시행령에 규정한 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에 이제 명문으로 메르스가 돼 있진 않은데
근데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대응을 할 수는 없나요? 이게 법에 규정한 거에 따라 법적 근거가 대응에 다 사라지는 거죠. 만약 감염병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왜냐하면 이 감염병 예방법 안에 굉장히 강한 국가가 이 개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거거든요. 병원을 폐쇄할 수도 있고 어떤 의심 환자에게 격리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강력한 이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과 의무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해놨는데 여기 고시된 병에 한해서 그렇죠. 그 병에 한해서만. 왜냐하면 너무 개인의 이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일단 명문으로 규정한 거에 메르스가 없는 건 맞고요. 이게 이제 그 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뭐 병원에서 감염되면 병원을 폐쇄한다거나 그렇게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거는 사실 여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병이 터져 나왔는데 그게 법에 없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보고 뭐 신고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데 형벌을 가하려면 죄형법정주의에서 법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약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히로뽕이니 뭐 대만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마약이 있다. 이거 어차피 마약 비슷한 거니까 다 처벌.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걸 수입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처벌하려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없는 거죠. 처벌의 근거 조항으로서의 문제군요. 그렇죠. 죄형법정주의상 그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이 4일 밤에 네.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1565명 위험군 전원에 대해서 자택격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확 양상이 바뀌었잖아요. 그 행동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인식차가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 사태에서 적절한 수위의 정보 공개냐 네. 여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처럼 중앙정부는 병원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고 또 폐쇄도 약간 비관적인 입장이었는데 반대로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체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이면 의견이 충돌하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컨트롤 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게 정보를 공유해줘야 될 의무도 있고 이 법조항에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고 박원순 시장은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따로 정보 요청도 하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은 특단의 대응책으로서 이제 기자회견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나서시기 전부터 사실 SNS나 엄마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네. 평택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대한 이름이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있었어요. 네. 이미 그쪽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 정부가 유언비어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허위사실 유포도 뭐 포함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때 그렇게 커뮤니티나 카톡으로 보냈던 엄마들은 처벌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정부가 고소를 하면?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상에 유언비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문명국가에. 그거는 말이 아니, 그거는 유언비어라는 말이 이제 그 뭐 정말 유신 때나 있는 말인데 소문이에요. 소문 중에 말하자면 틀린 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들리는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어떤 개인의 명예를 심하게 침해한다거나 혹은 뭐 어떤 기업의 그 신용상태 망하게 한다거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제품 과자에 벌레가 나왔다거나 이런 거면 모르지만 그냥 그거 자체를 할 수는 없는 건데 메르스가 치사율이 사실은 70%래더라. 이건 메르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걸 처벌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말하자면 억눌러서 막으려고 하는 건데 첫째로는 그 처벌하는 정당성도 없지만 둘째로는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진짜니까 가리는 거다. 막 이렇게 돼서 정말 대응을 잘못하는 거고 유신시대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언비어 네. 그 경찰에서 입건하고 한 사례들을 보니까 네. 어떤 특정 병원이 발생 병원이다. 네. 근데 했는데 아마 그게 사실관계와 결국엔 달랐나 보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업무방해, 뭐 명예훼손 이런 혐의들을 걸어가지고 입건을 한 모양인데 아, 입건을 했어요? 경찰 단계에서 입건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로 되는 정보였는데 그 공식적인 정보 채널에서는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말을 유포하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법을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외우고 있는데 외우지 못하지만 이러실 줄 알았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A라는 병원에서 그 메르스가 퍼지질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글자대로 보면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헌적으로는 네. 처벌이 될 수도 있으나 문헌적으로는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거는 처벌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그 병원에 업무 방해를 하겠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물론 업무 방해죄 자체가 이 위헌적 소지가 선진국에는 없는 그런 법이라서 통째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굉장히 많이 입건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단 입건이 되고 수사를 받고 이러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자기 할 일을 못하면서 국민들만 야단치려고 하는 건데 이 정부 들어서 특히 그런 게 심한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환자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뭐 꼭 메르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네. 평소에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의사들 얘기로는 우리는 환자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메르스처럼 당장 우리 병원에 온다고 해도 우리는 격리병동도 없고 치료를 해줄 수도 없는데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또 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응급의료 종사자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그건 정당한 사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응급조치는 해줘야죠, 어쨌거나. 네. 그러니까 내가 감염될까봐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사한테는 사회가 그 정도의 그 의무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 의사는 기본적으로 이 진료에 응해야 됩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일종의 약간 최소한의 조치, 뭐 해열제를 준다거나 자기 병원에 그런 시설이 없더라도 뭐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그러면은 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환자가 당장 막 지금 막 급하다. 네. 그러면 바닥에 놓고라도 응급조치는 취한 다음에 보내줘야지 우리는 병실이 없었다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뭐 그 박원순 시장이 4일 밤에 기자회견 하고 나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 35번 환자 의사잖아요. 그분에 대한 약간 개인적 비난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면서 막 의료진들이 너무 힘이 빠졌죠. 힘이 약간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최전선에서 네. 분투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건강도 네. 약간 담보로 한 채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신 거니까. 전 특히 안타까운 게 이게 워낙 엄마들 커뮤니티 소문이 빨리 돌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병원에 의료진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네. 그런 정보가 돌기도 하나 봐요. 요거 상당히 의료진들은 그래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성남 그래. 시장님이 발표하신 거는 좀 제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한 거 같네요. 네,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밝힌 게 과하다고. 초등학교 수업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느 초등학교 그럼 금방 알거든요, 누군지. 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최근 끝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다들 별로 관심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8일부터 10일이죠. 3일간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는데 뭐 메르스 사태 때문에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근데 자료를 요구한 거의 60% 정도를 내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미달이 심하면 청문회가 뭐 자동으로 중지되게 하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출을 거부한 자료 목록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1977년에서 1994년까지 그 병역 면제 사유가 된 만성 단마진 치료 병원 및 치료 주기 치료 방법에 관한 자료. 재산 공개 목록 중에 그 유가증권 목록과 보유 수량 및 보유 기간. 뭐 이건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낼 수 같은데. 있죠. 예.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절 수임 내역, 검사로서 담당한 사건 내역 일체. 이거 그럼 되나요? 그건 저도 뭔데 예, 사건 내역 일체. 예? 국세청이 실시한 태평양 세무조사 자료 중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돼 수임한 사건 내역 일체. 뭐 이런 그거는 할 것들이 수 있을 것 있는데, 예,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 뭐 조금 성의를 가지면 낼 수 있을 것 같은 자료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뭐 무리스러운 것도 있고 무리스러운 그런 자료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한데 굉장히 안 내고 버틴 건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버틴 건 맞고.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안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 명령을 한 거를 재판 중에 안 지키면 감치된다. 쉽게 말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법원은 결국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회가 그만한 권위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검사 시절 처리한 사건 다 내라. 그러면 제가 맨 처음 검사할 때 있던 자료들이 디스켓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타자로 친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구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를 하고 하니까 이걸 안 냈다 해서 문제 삼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편승해서 정말 내야 될 것도 막 이러고 그렇죠. 하는데 바뀌어야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사청문회 법 자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기 보면은 제적 의원 3분의 1, 3분의 1, 예, 3분의 1만 뜻을 모으면 어떤 자료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않으면 국가 기밀도 이게 기밀이라고 해당 부처 장관이 서류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처벌 조항이 처벌 조항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권위 그러니까 없기 지금 때문에.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황교안 총리 밑에서 실무를 하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대비를 하면 가급적 자료를 안 낼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안 내도 그냥 뭐 별 그렇죠. 타격은 없는데 괜한 거 냈다가 이게 확 불타오르면 그때니까. 그래서 여기 거부 사유를 보면 자료 없음, 보존기관 경과에 따른 폐기, 그다음에 개인 금융거래 및 사생활 보호, 과다 자료 요구, 전례 없음 이런 건데 예. 이거 다 법에 없는 거 말이 안 사유예요. 그냥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 일견 특히 새누리당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무용론이 나오거든요. 네. 사람 망신주기다. 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자료 제출을 정밀하게 하고 그래서 반드시 지키게 해야지 망신주기라고 하지만 사실 망신이 필요하면 망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 후보도 그렇고 얘기하는 거를 보면 일반인의 잣대하고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세법을 몰라서 안 냈다느니 하는데 적어도 총리에 나섰으면 그건 큰 흠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면은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강화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여세 탈루 의혹 받고 계시는 거죠?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고 종합소득세를 안 내다가 늦게 냈죠. 예. 이제 총리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낸 게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세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을 하셨던데 나름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사 자격증 나오지 않나요? 변호사 되면? 아까 신고하면 되는데 세법은 사실 어려워요. 아니 제가 네. 연말에 이제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무슨 여기 불타는 감자에서 주는 그 많은 출연료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그 출연료. 예, 그런 것들을 5월에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세무사한테 해서 합니다. 혼자 못해요. 아, 그래요. 이게 어려운 수위에 있는 세법은 아니에요. 세법을 몰랐다고 변명이 되려면 네. 세율 계산을 뭐 그렇죠. 잘못해서 이거를 냈다거나 이제 소득세를 냈는데 좀 이게 잘못 계산해서 덜 냈다거나 하면 내가 이 전문 영역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데 명백히 아예 안 수익이 있는데 안 낸 걸 가지고 변명의 여지가 없군요. 네, 여지가 없죠.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상당히 있어서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뭐 자기가 하건 세무사한테 부탁을 하건 해가지고 이걸 내는데 그 과정에서 뭐 좀 틀렸다 이러면 변명이 되지만 그렇죠. 세법을 몰라서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돼. 상속세 내는 거였어요? 그죠? 세법에 좀 어두워서 그런 수준입니다. 수준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관예우 논란도 나왔는데 법조계라는 게 좁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셨는데 그 발언의 뉘앙스는 약간 뭐 좀 다른가요? 네, 네. 그래서 주의를 했다 나는. 아 그게 황당한 발언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맥락은 아니었고요. 자기는 네. 조심했다. 자기는 조심했다 이건데 정관유 의혹 관련해서 약간 봐야 되는 게 이른바 황교안법 변호사법이 2013년 5월에 한번 개정이 됐거든요. 그게 이른바 황교안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고위공직자의 정관예우 이걸 막기 위해서 그 이전에 변호사법이 한번 개정됐거든요. 개정돼서 고위 직을 지낸 법조인 출신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를 다 신고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그 내역을 다 관리하고 있게 돼 있었어요. 그걸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에 만든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 전에 그전부터 있었는데 있었죠. 그래서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국회에서 그 협의회에다가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근거 조항이 없다 이러고 이제 거기서 나자빠진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막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럼 법을 고치자.
그래서 그때 법을 고쳤어요. 법을 고쳐서 어떻게 고쳤냐면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해서 국회가 요구하면 그 수입 내역 자료를 제출하게 법을 고쳤어요. 이분 때문에 만들어진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황교안법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황교안 장관이 또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면서 총리로서. 그렇죠. 본인 때문에 고쳐진 법의 첫 적용 대상이 아유, 되는 거죠. 공교롭네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번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딱 자료를 요청했는데 119건의 수입 내역 중에 19건을 일단 삭제한 채로 제출했고 그 이유는 이건 수입 내역이 아니라 자문 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삭제를 했고 그걸 다시 제출하면서도 그 의뢰인을 가렸어요. 근데 의뢰인 정보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의뢰인을 가리냐고 하니까 거의 법에 뭐라고 그때 했었냐면 법에 그 공개해야 되는 사항을 열거를 했는데 거기 의뢰인을 안 적어놨어요. 변호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뢰인의 비밀, 변호사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명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법조항에도 의뢰인명이 없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뭐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떠벌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선임계도 들어가고 담당했던 판사나 검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 누군지 본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리고 안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개는 안 되도록 주의는 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정관예우 의혹에서 연장선에서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청원 아이스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를 했었는데 선임계를 안 냈어요. 선임계는 꼭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선임계는 꼭 내야 됩니다. 그걸 안 내면 처벌 조항이 있나요 혹시? 처벌 조항은 없는데 사실은 선임계를 안 내도 원칙적으로 법이론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유영 기자가 갑자기 경찰에 잡혀가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뭐 선임계 만들고 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변론부터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내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조 비리의 많은 부분이 선임계 안 내는 거로 시작됐기 때문에 선임계를 안 내면 법조 비리의 시작이 된다는 게 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변호인 관계가 아닌 채로 숨어서 그러니까 일단 탈세하죠. 그렇죠. 네, 일단 탈세하고 맡은 흔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린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정유영 기자랑 저랑 이렇게 친한데 그 사적인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부탁을 하니까 공적으로 이제 선임계를 내면 찝찝한 거죠. 아마 사건을 이제 이례적으로 쉽게 말하면 봐줬다. 근데 선임계 내면 금태섭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너무 친하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안 내버리는 겁니다. 전화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임계는 꼭 내게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에서 선임계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법원 사건 때 선임계를 안 냈고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자는 자문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둘이 어떤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인데 저희의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에 선임계를 안 내고 이제 우리에게 법률적 조언을 같이 팀으로 하면서 돈대로 받고 돈은 받고 대신 나는 선임 안 하고 그냥 자문만 했어. 돈만 받고. 자문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어떤 복잡한 사건을 하는데 중간에 의료 문제가 있어서 뭐 의사 출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면 천개를 내야죠. 같이 다. 그러니까 일단 자문을 했다는 주장이고 그렇다면은 그 자체가 방금 잠깐 설명하셨지만 그 사건을 하는데 약간 이 변호인단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서 일종의 아웃소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 주심 대법관이 황교안 후보자의 그 고등학교 친구 같은 반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도 가끔 연락도 하고 지낸다는 그 친구 그분이 주심이 되고 나서 그것도 김앤장이 맡고 있는 사건의 태평양 출신 태평양 당시 소속이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자문으로 합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교안 장관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법조의 공안적인 윤리의식으로 볼 때는 그 친구가 대법관 하는데 부담 줄 수 있냐. 이거 내면은 괜히 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터무니없는 윤리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어떤 형태로든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게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받을 때 자기가 관여한 모든 사건 선임계를 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됐으니까 위증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가지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기자가 올렸던데 정책 쪽에서도 참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재야 되는데 이 뭐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얼마냐 그것도 모르시고 뭐 북한과의 국방비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거 전혀 모르시고 우리나라를 대통령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법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외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이 총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률가 출신들은 너무 이 현실의 이 법의 잣대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건 명예훼손으로 아니요, 걸릴 저는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직업군을 고르라. 총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퇴장하고 싶어요. 나 총리 안 하겠다 선언, 네, 선언하셨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 대응하는 거 보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어떤 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거 항상 진리입니다. 제가 역시 공안검사니까 잘하더만요. 불법은 없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오직 이걸로 계속 일관해서 파파이스 진행하는 김혜연 기자가 총리실 담당인데 하도 얄밉게 자꾸 빠져나가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계속 그러길래 그렇게 물어봤대요. 부산 여자 때리 드세서 그렇다는 발언은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청문회에서 답한다고 하셨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얄미워서. 얄밉더라고요.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청자 사연 시간입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누군가 버리고 간 듯한 텀블러가 하나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텀블러 주인이란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술집의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자기 텀블러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점유물 이탈죄라는 게 있어서 30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하던데 허락 없이 가져온 것은 잘못했지만 주인이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가져온 건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습니다.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텀블러를 돌려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100만 원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협박죄로 맞고소를 해야 하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많이 겪는 일인데 먼저 법률적으로 그냥 딱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텀블러가 정말 그냥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쓸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금품이거든요. 그럼 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 갔는데 그 누군가 버리고 왔을 리는 없지만 테이블에 돈이 있다. 그걸 집어가면 절도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말씀하신 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찾아보신 모양인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길에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거지 이 술집 같이 이렇게 관리가 되는 데서 있는 거는 절도죄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가 있죠. 다만 텀블러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게 100만 원씩 할 리는 없고 그렇죠. 엄청나게 그거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 이 정도 사안이면은 뭐 기소유예거나 혹은 벌금이더라도 적어도 1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건 약간 공갈 협박 이런 거 아닌가요? 공갈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인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달라 그러면 공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00만 원은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너 공갈죄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될까요? 제 생각에는 텀블러를 돌려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최대한 사과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100만 원은 정말 턱도 없이 비싼 합의금이니까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 텀블러 주인 측에서 절도죄로 고소를 하면 절도죄로 입건이 돼서 벌금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절도죄로 고소가 되면 에라 모르겠다고 공갈죄로 맞고소를 공갈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고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텀블러 값보다 훨씬 비싼 걸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공갈죄가 될지 안 될지는 애매하다는 애매하고 그 다음에 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도 벌금 좀 무는 거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 진짜 서로 벌금만 물고 끝나. 그러니까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송사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우 정말 무섭겠어요. 이게 특히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하는 젊은이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 물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술집이나 상가집 갔다가 신발을 뜻하지 않게 바꿔 신고 왔어요. 그거는 고의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CCTV로 찾았어요. 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네. 당신 신발 내 신발인가 갖고 와달라. 네. 아이 싫어. 싫어. 나 그냥 네 것이 네게 훨씬 좋아. 네. 그럼 나 당신 절도죄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그건 할수 있을까요? 되나요? 그건 절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텀블러가 내 게 아닌 걸 알고 가져갔기 때문에 고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자기 신발인 줄 알고 신고 한 거 아이고, 아닙니까? 범죄 의도가 없는 거군요. 예. 근데 근데- 신발이 명백하게 다르면 이거 완전 새 그러니까 신발이고 그거는 완전 이제 헌 그 신발이고. 법률적인 종합적으로, 문제가 예. 아니라 사실의 문제죠. 아. 만약 나는 모르고 신고 갔다 했는데 고무신 신고 와서 구두 갈 그건 말이 안 돼. 명품 구두로 바꿔 신고 가.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이나 메일로 말씀을 남겨주세요. 주소는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